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게 핵문턱을 허락한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동맹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을 뜯어내기 위한 치밀하고 오만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워싱턴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50년 전 박정희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핵보다 더 무서운 다른 카드를 완성한 상태였죠. 이 경악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순간 트럼프는 그리고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낸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핵주권이라는 헛된 희망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백악관 지하 얼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한국이 핵주권을 다룬다고요. 우습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의 보호 대상이었죠. 50년 전 박정희가 번개 사업이라는 야심찬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요. 우리의 압력으로 완전히 좌절됐죠. 저는 리처드 헤이든 미국 방정보 선임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위협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한국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였죠. 워룸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자료와 방위비 분담금 내역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죠. 3,500억 달러 약 450조 원이라는 숫자가 프로젝터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큰 돈이었죠. 국무부 차관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게 농축과 제천리 제한을 완화한다는 문구를 공식 문서에 넣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NPT 체제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죠. 에너지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이 무너집니다. 한국에게 문을 열어주면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대만은요? 사우디는요? 우리가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는 손에 든 자료를 흔들며 강조했죠. 이건 핵 확산입니다. 우명백. 한국제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백악관 안보자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린 실제로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엔 검토라는 단어가 빨갛게 강조되어 있었죠. 핵주권 완화 검토입니다. 실행이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국무부 차관이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흥분할 겁니다. 안보보좌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우리 해고산 아래 숨어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채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검토하는 희망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여론은 들끓을 겁니다. 청와대는 패닉 상태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테이블에 올립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지? 정확합니다. 안보좌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 줄 넣는 겁니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감 기술 협력을 검토한다. 이 정도면 됩니다. 애매하지만 한국은 이걸 핵주권으로 해석할 겁니다. 언론이 들끓고 여론이 들끓고 그 흥분 속에서 돈이 움직입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계산식을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안보도 동맹도 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이었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뜯어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죠. 한국에게 희망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그들이 흥분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을 노리는 각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확인하지? 한국이 정말 능력이 없는지 혹시라도 그들이 진짜 뭔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DIIA 국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이든이 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 중에서 한국핵 역량을 가장 오래 추적해온 분석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장이 이어서 말했죠. 헤이든 자네 50년 전 번개 사업보고서 다 읽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 한국은 그때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할 거야. 하지만 우린 확실하게 해야 해.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사실만 보고해.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로 판단합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럽게 웃었죠. 좋아. 가서 확인해. 그들이 여전히 보호 대상이라는 걸 증명해줘. DIA 국장이 회의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헤이든 내일 새벽 첫 비행기로 출발하게 인천 도착하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로 직행해.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줘. 보고서는 에이펙 이틀 전까지 올려. 알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미사일 개발 타임라인, 병력 구조. 하지만 제 손은 자연스럽게 한 개의 낡은 파일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작성된 번개 사업 실패 보고서.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며 국제 압력을 견딜 정치적 체력이 부족하다. 핵주권은 불가능하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을 미리 적어뒀습니다. 한국의 핵운용 능력 기술적 한계 및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 위협 없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저 그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죠. 다음 날 새벽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또 돈 문제군요. 한국의 핵주권을 쥐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저 그들의 자존심을 살짝 긁어주고 막대한 돈을 뜯어내려는 거래일 뿐이죠. 어차피 그들은 문턱을 넘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 부족했던 기술력, 무너진 국제협력,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압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 나라의 초라한 모습.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50년 전의 실패가 아니라 50년간 준비해온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헤이든 분석관님이시죠? 박도현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는 곧바로 대전으로 향했죠. 국방과학연구소 박정혜 시절 번개 사업의 심장이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핵개발의 꿈이 좌절됐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좌절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연구소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직원이 저를 지하 3층 회의실로 안내했죠.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박도현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는데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장비를 만지작거렸다는 뜻이었죠. 박도현 소장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켰죠. 화면에 거대한 미사일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현무 5입니다. 우리는 이걸 괴물이라고 부르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탄도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했어요. 8톤이요.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벙커버스터였죠. 사거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800km입니다. 박도현이 담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거리가 아닙니다. 관통력이죠.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뚫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의 지하 사령부가 대부분 지하 50m에서 80m 사이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미사일은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무5는 이미 실전 배치 단계입니다. 박도현이 다음 화면을 넘겼죠. 그리고 이건 LSAM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고도 60km까지 커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체계였어요. 하지만 우리 LSAM은 다릅니다. 박도현이 영상을 재생했죠. 미사일이 발사되고 불과 몇 초 만에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교전 시간이 7초입니다. 7초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최소 15초에서 20초가 걸리죠. 그런데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요격을 완료한다고요?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11월 실사격 시험 결과입니다. 박도현이 서류를 건넸죠. 저는 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7초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도현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이었죠. SLBM입니다. 잠수 한발사 탄도 미사일. 우리는 작년 세계에서 7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은 핵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사거리는요. 500km입니다. 하지만 사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도현이 화면을 확대했죠. 발사 성공률 100% 발사 5차례 성공 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초기 개발 단계에서 수십 번 실패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현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린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에 성공해야 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미국처럼 실패를 허용받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예산이 끊기고 모든 게 끝나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들은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했습니다. 이제 실제 통합 운용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을 따라 복도를 걸었죠.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KAMD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한 직원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북한의 미사일 수십 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LSAM이 작동했습니다. 7초, 9초, 11초. 모든 미사일이 순식간에 요격됐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벽한 방어막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이 시스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현무파로 선제 타격, LM으로 방어, SLBM으로 보복의 세 가지가 연동됩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죠. 우린 이걸 삼위일체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제 서류 가방 속의 데이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보고서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제 판단에 균열을 내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50년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조선소로 데려갔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간 작업등이 켜진 거대한 조선소. 그곳에서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입니다. 핵정책 연구자죠. 그녀는 박도현과는 달리 말이 많았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저는 무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말하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아린이 자료를 펼쳤죠. 123협정. 미국과 한국 사이의 원자력 협력 협정입니다.
우린이 협정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죠. 하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자주 국방이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린이 이어서 말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세계는 우리에게 핵무장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론도 들끓었죠.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핵 보유 선언 없이도 핵을 가진 것과 같은 억제력을 만드는 길이었죠. 그녀가 조선소의 거대한 잠수함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보셨죠? 현무파브, LSAM, SLBM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린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핵을 만들지 않고도 핵을 가진 것처럼 억제한다. NPT 체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완성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유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린 국제사회의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들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이 치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가져온 결론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들이 보여준 건 실패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장면의 긴박감과 극적 긴장감을 훨씬 강하게 살려서 세 장 전체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세 장 다음 날 새벽 박도현 소장이 저를 포병 실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조금 특별합니다. 차는 서해안 쪽으로 한참을 달렸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해안가에 도착하자 멀리 거대한 자주포가 목표 지점을 향해 포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K-93입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가 아니라 포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포탄이라고요? 램제트 포탄입니다. 박도현이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일반 포탄은 발사 후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죠. 하지만 이 포탄은 날아갑니다. 미사일처럼요. 포탄이 날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박도현이 희미하게 웃었죠. 실험장에선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모래 위에 작은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곧 이슬을 폭발 앞에서 국기를 그리다니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432 한 발사, 엄청난 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쌍안경을 들었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탄이 하늘로 치솟더니 갑자기 좌우로 작은 날개가 펼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미사일처럼 수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었어요. 시속 2500km입니다. 박도현이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사거리 80km. 기존 포탄의 2배죠. 화면에 목표물이 보였습니다. 폐차된 탱크였어요. 포탄이 정확히 그 탱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탱크가 산산조각 났죠. 오차 1m 이내입니다. 박도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포가 아니었어요. 이건 날아가는 정밀 유도 무기였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천 문이 있어도이 램제트 포탄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죠. 발사 즉시 80km를 날아가 정확하게 적포대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발사 성공.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도현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걸렸습니다. 이 포탄 하나를 완성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년이요. 미국의 I&D 시스템이라면 부서간 협의에만 2년 개발에 10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던 핵심 제어 장비의 모니터가 미친 듯이 깜빡이더니 스파크가 시작했어요. 파란 불꽃이었습니다. 과부하입니다.
엔지니어가 소리쳤죠. 전원 차단. 하지만 늦었습니다. 장비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화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안에 오늘 실험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요. 3년간의 시험 발사 기록, 궤적 분석, 램제트 엔진 연소 데이터 저에 타버리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소화기를 든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불은 이미 제어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모두 대피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 안엔 유독 가스와 열기가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박도현 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제어실 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박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그리고는 방화 장갑을 지으려던 손을 멈추더니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맨손으로요. 소장님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처럼 외쳤지만 박도현은 이미 시커먼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저 안은 섭씨 수백 도의 열기와 유도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천식이 있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렀어요. 10초가 지났습니까? 20초가 지났습니까? 연기만 계속 뿜어져 나올 뿐 박도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화팀이 방화복을 입고 진입하려는 순간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걸어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쓰러지듯 비틀거렸죠. 얼굴은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목을 잡고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른 한 손에는 시커먼 검으로 뒤범벅이 된 데이터 저장 장치가 단단히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붉게 달아올라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죠. 박도현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더 걸어나와 떨리는 손으로 그 저장 장치를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건넸습니다. 백업. 당장 백업하세요.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넋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저 데이터를 구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손이 타 들어가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 없는 연기 속에서도 그것을 찾아 나왔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달려와 박도현의 손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현은 땀과 그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여전히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그가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박도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데이터만 살았으면 됐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도현이 붕대 감기는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우린 이걸 무기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오지 않게 하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들에게 무기는 공격 수단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한, 다시는 누군가의 시혜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이들이 보여주는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화재도, 화상도, 질식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제가 워싱턴에서 가져온 모든 분석 데이터와 선입견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상남도 진해로 향했습니다. 해군 잠수 함사령부가 있는 곳이었죠. 박도현 소장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저를 배웅했습니다. 최상훈 준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보여줄 건 조금 다릅니다. 박도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이 침묵하며 숨어 있다는 거요. 최상훈 준장이 부두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작전 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도 주변 해역 지도가 떠올라 있었어요. 최상훈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작년에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실 겁니다. 최상훈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죠. 이 안에 SLBM 발사관이 탑재돼 있습니다. 최상훈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르쳤어요. 이 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동안 그 어떤 적도 우리를 먼저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침묵의 보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최상훈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잠수함만큼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양까지 단 3분입니다. 3분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도망칠 시간조차 없다는 뜻이었죠. 리처드, 이건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최상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그 어떤 적도 우리를 상대로 1차 타격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보복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핵을 가진 것과 똑같은 억제력을 만들어낸 전략이었죠. 그럼 핵탄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상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통상 탄두입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핵탄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벙커를 정확히 뚫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실제 작전 태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최상훈을 따라 야간 부두로 나갔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두엔 정비병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짓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손으로 숫자 3을 그렸어요.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를 옮겼습니다. 발소리조차 최소화하고 있었죠. 실전 훈련입니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평소입니다. 최상훈이 속삭였습니다. 잠수함 작전의 핵심은 침묵이죠.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은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조용함 그 자체가 전술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해군도 잠수함 작전 시 정숙을 강조하지만 평상시까지 이렇게 철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일상 자체가 실전이었죠. 저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면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최상훈이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적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오직 한 장만 알죠?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핵이라는 물건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핵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적은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바로 억제력이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윤하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 카페로 불렀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사흘간 많은 걸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쓰기가 어려우시겠어요?
윤아린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율린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의 핵무장 여론 알고 계시죠?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핵무장을 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아린이 잠시 침묵했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우린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여론도 있고 명분도 있죠. 하지만 우린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을요.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제는 합니다. 윤아린이 설명했죠. 현무파브, LSAM, SLBM이 세 가지로 핵무기와 똑같은 억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IAEA 감시도 계속 받습니다. NPT 체제도 지킵니다. 우린 국제사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핵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적을 억제한다. 우린 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아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중을 원할 뿐이죠. 미국이 우리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으로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운용 능력 사실상 인정. 이라고 썼죠. 이 문장은 3,50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백악관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 했어요. 제가 본 것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핵이라는 물건 없이도 핵억제력이라는 관계를 완성했습니다. 박도현의 신념, 최상훈의 침묵, 윤아랄의 논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만들어낸 억제력은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50년간 이어진 한 나라의 의지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호텔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 워싱턴에서 긴급 화산콜이 걸려왔습니다. DIAEA 국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헤이든 자네 보고서 봤네.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실상 인정이라고.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보고한 겁니다. 본 것 국장이 비웃었어요. 자네가 본 건 쇼였어. K9시연 SLBM 브리핑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각본 아닌가? 각본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통합 운용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무파브, LM, SLBM이 실제로 연동되는 걸 봤습니다.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게 문제야. 자네가 본 건 시뮬레이션이었어.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고. 화면 뒤쪽에서 백악관 안보자관이 나타났습니다. 헤이든 분석관 들으시오. 우린 3,50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합니다. 자네 보고서는 그 계획을 망치고 있어요. 당장 그 문구를 빼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보자관이 끼어들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용한 사실이요. 자네가 본 걸 그대로 쓰면 백악관은 한국에게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어요. 좋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헤이든 자네에게 48시간 주겠다. 48시간 안에 한국의 통합 운용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하게 K9과 LSAM이 실제로 연동된다는 확실한 실전 데이터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든가. 둘 중 하나야. 48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뽑으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럼 보고서는 기각이야. 안법자관이 냉정하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 계획은 원한 대로 간다.
3,500억 달러 압박 관세 연계, 비자 제한, 핵심 소재 수출 통제까지 전부 카드로 쓸 거요. 자네가 선택하시오. 화상콜이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48시간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미국이라면 부서간 협의에만 6개월이 걸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 측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박도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다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저를 맞았죠. 48시간이요. 그가 제 설명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48시간이면 박도현이 붕대 감긴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오늘 밤 다시 뽑죠. 뭐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K9과 LSM의 실시간 연동 데이터요. 오늘 밤 통합시험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박도현이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손이 아직 다 낫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박도현이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복구하자 연구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스프린트 선언합니다. 누군가 외쳤고 모든 연구원이 자리로 달려갔어요. 조선소 팀은 24시간 안에 임시방 챔버를 가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팀은 밤새 LM 교전 데이터를 재취득하겠다고 했죠. 포병팀은 K9 연동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부서한 장벽이 없었어요. 승인 절차도 회의도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박도현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움직였죠. 미국이라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미국이 아니니까요. 박도현이 대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실험장의 조명이 켜졌어요. K9 자주포가 다시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LSM 요격 시스템이 대기 중이었죠. 통합교전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K9이 발사됐고 동시에 정리미리 미사일을 가정한 표적이 날아왔습니다. LSM이 작동했어요. 7초 만에 요격. 그와 동시에 K9의 램제트 포탄이 80km 밖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연동 성공. 환우성이 터졌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었죠. 이제 조선소 데이터만 받으면 됩니다. 박도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방 챔버 가설 완료. 소음 저감 데이터 재취득 성공.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4시간 만에 임시 시설을 만들고 데이터까지 뽑아냈다고요? 이게 우리의 속도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속도가 곧 억제죠. 적이 준비하는 동안 우린 이미 완성하니까요. 동특기 직전 모든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K9과 LSM의 연동, SLBM의 생존성, 조선소의 방음 설계 48시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 전부 완료됐죠. 박도현이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워싱턴에 보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그날 새벽 컵라면을 먹으며 박도현이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려놨습니다. 낡은 군번 줄이었어요. 제 아버지 겁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죠. 돌아오신 뒤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의 공포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포를 겪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나라의 힘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대물림된 책임감이었죠. 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의 기억이 아들 세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어떤 첨단 장비보다 빨랐습니다.
USB를 들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워싱턴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48시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 완성된 통합운용 데이터였죠. K9과 LM의 완벽한 연동, SLBM 생존성 분석, 조선소의 방음 설계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운용 능력 사실상 인정. 3,500억 달러 압박 철회 권고, 통상방산 패키지로의 전환 제한.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상콜이었어요. 화면에 DIA 국장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 백악관 안보자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NSC 국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죠. 신문이었습니다. 헤이든 국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데이터는 받았어. 인정하지. 한국의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왜 3,500억 달러 철회로 이어지나? 오히려 더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백악관 안보자관이 끼어들었어요. 헤이든 분석관 당장 그 문구 빼시오. 사실상 인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우리 협상 카드가 전부 무너졌어요. 대통령께서 경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거짓을 쓸 순 없습니다. 사실 국무부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자네 분석관이야. 학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용한 분석이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게 거짓말을 쓰라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점의 문제지. 한국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 오히려 그들이 능력이 있으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헤이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보고서 수정 안 하면 자네 경력은 끝이야. 관세 연계, 비자 제한, 핵심 소재 수출 통제까지 전부 카드로 쓸 거야. 한국을 압박할 거라고. 그래도 고집 부릴 건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안보의 가격표를 먹기겠다는 건가요? 동맹을 현금 흐름표처럼 다루겠다는 겁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국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듣겠어. 화상이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죠. 작은 봉투였습니다. 윤하인 박사가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죠.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께 제 아버지의 편지를 전합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번개 사업에 참여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핵을 포기하라고 해서 멈췄습니다. 미국의 압력이었죠. 우리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린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주국방의 꿈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못 이룬 걸 다음 세대가 이룰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뤘습니다. 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편지를 준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좌절된 꿈,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상훈 준장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결론은 바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검은 바다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반바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이 침묵하며 숨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띄웠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정할 건가요? 3,500억 달러를 위해 제가 본 진실을 지울 건가요? 아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동맹은 현금 흐음표가 아니다. 저는 모니터에 포스트를 붙였습니다. 그 문장을 적어서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도현의 붕대 감긴 손, 최상훈의 침묵하는 바다 윤활인 아버지의 편지, 이 모든 게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쓰라고. 50년간 이어진 한나라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장이 긴급 소환을 했거든요. 당장 본국으로 복구하라. NSC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려. 워싱턴 도착 후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죠. 차에서 내리자 DIAA 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이든 마지막으로 묻겠네. 보고서 수정할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합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각오는 한 거지. 네, 백악관 지하 NSC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모든 안보 보좌진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CIA 국장,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테이블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들어오게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프로젝터 앞에 섰어요. 자네가 헤이든인가? 대통령님. 3,500억 달러를 날려버렸다는 그 보고서 직접 설명해보게. 대통령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12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죠. 첫 화면에 K9 램제트 포탄이 하늘을 가르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타겟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 포탄이 날아갑니다. 80km를요. 오차 1m 국방부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음 화면은 현무파부의 파괴력 시뮬레이션. 지하 100m를 관통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됐습니다. 8톤입니다. 괴물이죠. 그 다음 LM의 요격 영상 7초입니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절반이죠. CIA 국장이 크게 놀랐어요. SLBM 발사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장면. 5번 쏴서 5번 성공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못했는데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통합 운용 화면이 떴습니다. 현무엘 엘셈, SLBM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뮬레이션 3위일체입니다. 선제 타격, 방어 보복 전부 연동되죠.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정확도가 핵을 대체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고집하면 한국은 선을 넘을 겁니다. 여론 70%가 핵무장을 원하죠. 기술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존중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안보자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린 3,500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협박에 굴복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은 5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협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헤이든 국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미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어?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핵은 물건이지만 억제는 관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관계를 완성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든 자네 말은 이거지? 우리가 밀어붙이면 한국이 핵을 만든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핵 없이도 억제가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대통령이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그 소리만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슬라이드를 다시 봤습니다. K9 현무파 LMSLBM 모든 화면을 천천히 훑죠.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가? 고민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좋아. 대통령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핵 없이도 억제가 된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군.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밀어붙이면 그들은 선을 넘을 거야. 그럼 우린 적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백악관 안보자관이 항의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철회한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대신 통상 공급망산 패키지로 간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한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누구보다 강력한 억제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결단을 인정한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냈습니다. 박도현의 붕대 감긴 손 최상훈의 침묵하는 바다 윤활인 아버지의 편지 50년간 이어진 한나라의 의지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DIIA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헤이든 잔네 큰일 해냈네.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력이 끝날 뻔했지만 오히려 전설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틀 전 긴급 한미 양자회담이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VIP 회담장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은 이 갑작스러운 회담의 촉각을 곤두오고 있었죠. 방위비 협상이 결렬됐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장 밖에서 대기했어요. 오후 3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마주 앉았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담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복도에서 대기하던 언론들은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죠. 이 문이 열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오후 5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두 대통령이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는 언론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브리핑룸은 이미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독자적인 억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 없이도 완벽한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어떤 적도 감히 대한민국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면 철회합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서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신 양국은 통상, 공급망, 방산 협력으로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킵니다. 이것은 시해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완성한 진정한 동맹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박도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경주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장님, 제가 다가가자 박도현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세대가 해낸 겁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윤 박사님의 아버지, 최 준장님의 아버지, 그분들이 50년 전 좌절했던 그 꿈을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윤하인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도현 소장이 손재 검진을 받는다고 해서요. 병실 TV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 긴급회담 3,500억 달러 요구 전면 처리.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략적 운용 능력 미국 공식 인정. 50년 만에 자주방 국제사회 승인. 박도현이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는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그가 군번줄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믿어주시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의 꿈을요.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50년 전 박정희. 번개 사업은 좌절됐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그 실패한 역사를 확인하러 한국에 왔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술이 아닌 신념으로, 분열이 아닌 속도로, 현금이 아닌 존중으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오늘 미국은 돈 대신 신뢰를 얻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50년 만에 자주방이라는 꿈을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평화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우산 아래 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박도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이제 믿어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해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헤이든 자네는 서울주재 DIIA 대표로 임명됐네. 축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국장이 말했죠. 자네가 왔어. 동맹은 현금 흐름표가 아니었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턱을 넘지 않고도 문턱 너머의 힘을 증명한 나라. 저는 그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5년간 꿈꿔온 자주의 빛이었죠. 핵이 없어도 핵보다 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다. 하지만 한국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들은 가르쳐줬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